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사실 이건 제 전문이긴 한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완전 오랜만은 아닌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선 처음입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대통령실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지율 상승세, 이걸 대통령실 표정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잖아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상승 추세, 오름세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분위기 어때요? 좀 흥분해 있어요? 어제 좀 분위기 물어봤는데 네. 뭐 흥분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더 오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18 그때 갔던 거 그거까지는 어제 기준으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5.18 가가지고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전향적인 모습들 보였고, 또 대통령이 일부 안 간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 39 후반대, 30% 후반대랑 40%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또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어쨌든 국정 운영에 탄력성이 붙는 거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지율 수치만 보지 말고 좀 국정 운영 더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올랐느냐 이걸 좀 분석을 좀 물어봤더니, 일단은 지금 이제 일본에 갔던 거,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 같은 게 이제 사진 일종의 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움직이는 그런 작은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일본 문제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맞아요.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시찰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우려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지지율 계속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좀 유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제 뭐 여러 사실 반응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들은 표현 중에 그래도 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5.18 갔던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텐데, 그건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네. 근데 다만 요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찰단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은 좀 국민들한테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네. 가가지고 시찰단들이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 대해서 시찰단이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은, 보고 받다가 책상 엎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그러면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많이 밀린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되면은 이 지지율 상승세가 좀 답보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본 상황은 통제를 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하진 않지만 뭐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찰단의 태도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5.18 관련 여론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보긴 또 하지만 용산에서는 좀 아쉽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호남에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물어보기 전에 일부 이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언론이 박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좀 따져보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용산에서 좀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거는 이제 제가 쭉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자들이 했던 게 이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맞아요. 재창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뭐 입을 벌리냐 마냐, 아니면 손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마느냐, 이런 거를 뭐 체크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공지문 내려간 걸 보면은 그때 이제 5.18 전날이었죠.
이제 의원들한테 뭐 서울역에 언제까지 모이세요 이런 내용인데 그 밑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뭐 애국가 4절까지 부를 거고 그다음에 임을 위한 그 행진곡 그거를 재창을 할 거다. 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견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총출동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간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아쉬워하는 거는 개헌 얘기에 너무 좀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네. 거기에 좀 빠져들었다. 이걸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언론들이 이 개헌 문제에만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바뀐 거랑 좀 안 짚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가짜 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통칭해가지고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한다라는 이제 모 언론사의 네, 기사가 네. 있었어요. 그 네.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간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이제 뭐 출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다만 이게 명시적으로 확인을 못했던 게 엠바고 사안이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아니 갑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또 이게 경호상 엠바고 사안이라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가 좀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 다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뭐 갈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안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실제 아니었을 때는 약간 김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해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아쉬워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짚어볼 만한 거는 이거는 이제 모 여권 인사의 분석인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5.18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여권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흔적을 좀 지우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5.18 기념식 전날에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그래도 청년이죠. 맞아요.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만 45세니까 청년인데 한 대표단, 그러니까 거의 좀 공식적인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대표단 15명 정도 데리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네. 광주에 내려갔고, 그리고 물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소위 이제 천하용인 그룹도 뭐 가긴 했는데, 당 내에서 공식적인 라인이 하나 움직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체제에서 강조하고 또 자신이 잘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뭐 청년, 그럼 이제 남성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층에 대한 어필이랄까 이제 소구를 많이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서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호남 중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건데 이번 행사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보내고 기획을 했다는 얘기는 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호남 쪽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없는 이 시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을 없어도 충분히 잘 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요것도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좀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은주 기자님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뭐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어떤 곳에 올랐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도 있었는데 왜 이래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출입 기자들이 좀 납득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 지도부에 물어보니까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뭔지 알겠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악재들로 정말 꼬꾸라지면 어떡하냐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그렇지.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약간 패배감 내지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지지층이 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또 외교 문제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성과나 뭐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전임 정부 탓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중도층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이제 다만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올랐지만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제 뭐 한마디로 586으로 대표되는 5060 이제 집토끼 지지층은 올랐는데 2030 지지율은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 청년층 이제 민심을 많이 뺏어갔는데 최근 이제 고위전략회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가 5060 지지율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금 이 5060 지지율을 가지고 논할 때냐 네. 2030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 움직임 보면요, 박 기자님. 네. 모두 내년 총선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산에서 여당에서 중요하게 대통령 지지율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떤 뭐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그 인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용산 쪽에서 지지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해볼 만한 것이냐 이런 기준점을 좀 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대선 때 2022년 3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투표율이 77.08%였어요. 그러니까 77% 정도 됐죠. 근데 그때 선거인 수가 4,419만 명, 그러니까 4,4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투표한 사람이 한 77%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이 얻은 표수가 1,640만 표가 되는데 이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로 나눠보면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득표수에서 나눠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37.09%가 돼요. 그러니까 4,400만 명 중에서 1,600만 명이 윤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 때는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100%를 가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8%를 얻었다라는 게 실제 여론조사 수치로 보자면 37.0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받으면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받았던 그 투표수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아유, 그거 계산을 참 자세히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30% 후반에서 40% 초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대선에 이겼을 때 그때 정도의 득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지사 선거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섰었는데 큰 차이로 지진 않았거든요. 아마 1% 뭐 이런 안팎 맞아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즉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도 그렇다라면은 해볼 만한 볼만하다?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9% 뭐 40%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실제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제 저는 이제 만나면은 꼭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되면은 이제 수도권인 사람들한테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냐,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어느 정도 기준이면 물어보면은 좀 많이 들었던 수치는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부는 40% 초반이면은 내가 아주 정말 잘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내지는 하여튼 어려운 그런 접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 용산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지율 내년에 참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도 바뀔 수 있고 여당 대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총선 전망 내년 1월 달이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어두워요. 돈봉투 사건도 있고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까지 있고 악재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성 팬덤.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주에 수박 먹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 저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저러냐, 뭐 사인 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실에 물어보니까 네.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요? 네, 그냥 여름이니 먹은 거다라는 참외 입장에서. 드셔도 되잖아요. 왜? 근데 거기 보면요, 네. 경기 안성에서 열린 이제 청년 희망 대화 간담회에서 이제 찍힌 사진인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대표 바로 앞 오른쪽에 수박이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운 과일이 수박이라서 먹은 거고 네. 또 이게 민주당이 찍어서 배포한 게 아니고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형태로 보도가 나간 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이제 강성 팬덤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박 먹는 사진이 공개된 시점이 네. 16일인데 네. 14일에 쇄신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제 비명계 맞아요. 의원들이 뭐 재신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퇴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의원들도 네. 아니, 굳이 이 시점에 오해를 살 만한 네. 팬덤을 좀 자극할 만한
대한 수박 사진은 네.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오해 살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명인의 마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최근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강성 팬덤이 당내 비판 세력을 공격하고 있어서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오는 의견들이 굉장히 일부고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보면은 10개 안팎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래서 이는 소수의 목소리인데 자신들이 소수가 되는 게 싫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본인들은 본다. 그래서 조금 안이하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이장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좀 많았는데 이건 그냥 명예직이고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내려놓는 것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에 좀 큰 결단을 했는데요. 22일 새벽, 어제 새벽이죠. 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 개딸에게 받은 욕설 문자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개딸들은 좀 징계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징계 조치를 했다고 답글을 오.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원이 당대표에게 고맙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당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강성 당원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죠. 네. 제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원들의 불만을 강성 당원 한 명을 좀 제명하는 것으로 일축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개딸들이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해서 좀 사퇴까지 거론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좀 공격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직 보도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제 양소영 그 민주당 그 대학생 위원장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단독입니까? 단독? 이게 보도 안 단독이라고 된 거? 하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큰 내용은 아닌데 혼자. 개딸들이 그렇죠 혼자 단독이라고 독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소영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청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비판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일단 뭐 팬덤과 이별하는 결단을 물으신 걸로 해석을 하면 본인이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팬덤마저 놓치게 되면 본인이 여론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못 놓을 거라는 네. 관측이 많고요. 네. 그리고 친문계에서 등용한 분이죠. 정태호 의원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을 지금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든든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태호 의원이 이 민주연구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팬덤과 결별하시라라고 조언을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도 개딸들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새 혁신위원장을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상곤 모델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띄어만 났지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 혁신위원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현재 장경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왜 그 당무감사에 개딸들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 네, 혁신위가 네. 좀 그런 잡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네. 그래서 장경태 혁신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의견들이고요. 이게 좀 구체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합쳐서 네. 상시 감찰을 해서 더욱 우리 자정 능력을 좀 기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윤리위 제소를 한 것 말고는 쇄신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도부들이 좀 아직은 많이 주워 담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기관이 뭐 합쳐진다고 더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김남국 의원 얘기 나눠볼까요? 김남국 의원 문제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분란이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김남국 의원 동향이 지금 어떤가요? 무소속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민주당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서는 휴게소 사진도 돌았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와요? 의원실에도 안 나온다고 오. 하고요. 김남국 의원실이 의원회관 10층에 있는데요. 네. 여기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의원회관 내에서는 시골이라고 좀 불리기도 해요. 네. 근데 2층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가평 휴게소에서 사진 찍힌 이후에 의원실에 오는 걸 못 봤고 직원들은 다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문을 좀 닫아놨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그 문을 좀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방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의원님 나오실까? 오늘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도 모른다라는 네, 본인들도 거네요. 모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 다른 소식들도 짤막하게 좀 다뤄볼게요. 박순봉 기자님. 네.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겸직, 정관 예우, 이념 편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됐어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의혹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의원 출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외부에서 이제 기자들이 검증할 때 이 직군들을 보면은 교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의혹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의원이나 아니면 또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의혹이 적거든요. 근데 박민식 그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이제 임명직에 나선 적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의원들은 좀 안 나올 거라도 좀 믿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관리를 좀 하는 네, 편이기 관리가 좀 때문에. 돼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뭐 생각보다는 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여권에 그러니까 뭐 용산 쪽에도 좀 같이 물어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검증 같은 게 혹시 뭐 좀 잘 안 된 거냐 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박민식 처장을 안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훈처장으로서 비교적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를 격상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거는 이제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좀 화살이 튀어나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인사 검증 문제를 가지고 연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인사 검증 문제가 연결이 될 텐데 한동훈 장관 쪽으로 화살이 가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의 이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맞는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뭐 대통령의 수하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동일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은 좀 향후에 우려가 된다. 근데 다만 어쨌든 뭐 인사 검증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청문회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본 게 있어요. 총선 출마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맡은 바 직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기자님의 촉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박순문 기자님, 이은지 기자님. 내년에 박민식 장관이 출마한다? 안 한다? 박순문 기자님. 저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전부터 들었던 떼고 얘기가 빨리 출마해요? 안 출마를 해요? 할 걸로 봤죠. 할 거? 네. 출마를 한다라는 게 완전히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 이슈가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 워낙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물어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출마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전 재산 반 거세요? 전 재산 아니고 좀 곤란하고요. 이은지 기자님은요? 저도 출마하는 걸로 재산이 얼마 안 돼서 네. 반 걸어도 저도 출마할 것 같아요. 네. 같이 거시죠. 소장님도 제일 같이 많으시니까 거시는 같이 걸어요. 우리 사행성 금지 그런 조항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제14주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추대식에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박 기자님. 제가 이제 어제 저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얘기했고 다 일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물어봤는데 이제 비교적 공식적인 답변은 현직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하는 게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다 존중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화합만 보낸 거는 아마 좀 그런 스탠스의 좀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특별히 막 대통령이 막 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선호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야박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원론적인 답변이 있고 다만 이제 모 관계자가 우회적으로 좀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떤 관계도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로 든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김동연 지사 뭐 이런 예를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전직과 현직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직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일종의 수습을 해야 되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놨지 이런 식의 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뭐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참 하나의 현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현직 홍보 전문가를 삼고초려해서 홍보본부장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이제 공식적인 입장하고 이제 또 비공식적인 입장을 섞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공식이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공식 라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공식 라인의 입장은 이게 지금 일종의 공모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그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집을 했거든요. 점수가 제일 높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광고 중에 카피라이터 전문가 부른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다만 이거 연봉 어떻게 맞춰주나 좀 걱정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다른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일단 저도 요 연봉 문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홍보본부장 돈을 받냐 안 받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 사실은 소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아주 예전에는 명예직 형태로 해서 안 명예직이죠. 받았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 시절부터 줬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해서 얼마 정도 줬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월에 돈 1,000만 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제일기획의 현직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연봉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삼성그룹에 준해해서 본다라면은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란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뭐 크게 섭섭하지는 않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까 공모 절차를 거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약간 자조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치권으로 넘어올 때 공모 절차를 거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어올 때 넘어올 요인이 굉장히 적고 실제 네.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셔오는 그림을 취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네. 다만 모양상 공모 절차를 취했다라면은 아마 내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내정을 해서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오는 거는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반복적인 형태인 거고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싶은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왔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는 전문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형평성 차원에서 그냥 당직자 누구 한 명 임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이은지 기자님 홍준표 시장을 작심 비판한 분이 한 분 있어요. 하태경 의원인데 팔푼이 발언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또 사과를 했네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좀 뒷얘기 취재하신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네, 제가 국민의힘 알아봤는데 출입을 했던 제가 알아봤는데 네. 사실 그렇게 저 일단 검색을 먼저 해봤거든요. 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네.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쪽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별로 안 좋은 기억을 좀 갖고 있던데 일단 바른미래당 때 그때 이제 하태경 의원은 탈당 상태였고 네. 이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끝나고 뭐 당대표하고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는 많이 했어요. 거예요. 네. 저 굉장히 그때 바른미래당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1차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태경 의원이 요번에 이제 대선 이번에 치러졌던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쪽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도 또 홍준표 그 당시 후보를 예선 그 경선 후보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결정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캠프로 또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네. 이제 이 측근이 최근에 이제 홍 시장을 만나가지고 뭐 하태경 의원 거는 근데 딱 사과하고 난 직후였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더니 그냥 냅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그냥 이제 혼자서 뭐 비판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사과를 했는데 뭐 대응할 게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통큰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